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며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를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하락하나 했는데 코스피가 상승 반전했군요. 그렇습니다. 오전 한때 4,82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4,9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3시 현재 0.1%가량 오른 4,912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 원, 기관이 3천억 원가량 매도세지만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하락 속에서도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순환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 업종이 강세입니다. 한전,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17%,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1%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코스닥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후 1시쯤 1.8%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985.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981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전은 1%가량 하락 반전했지만 ABL 바이오가 4%, HLB가 1% 오르는 등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로봇주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과 아시아 증시 상황도 짚어주시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가량 오른 1,477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가 1%가량 빠지는 등 대만 가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과 은값은 장중 각각 온스당 4,698달러, 94.7달러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앞서 예고됐던 국내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40%의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세금 혜택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국민성장펀드 소득 공제 혜택 내용과 이 조건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투자액에 따라 우선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3천만 원 이하분에는 40%, 5천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부터 7천만 원까지는 10%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의 경우 9% 분리과세도 적용되고 소득세에 추가로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입니다. 한도는 소득공제 1,800만 원, 투자금 2억 원이고요. 이와 함께 연 2,500만 원인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조건 역시 까다로운데요. 직전 3년간 고액 금융소득자 기준인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야 하고요. 첨단전력 산업이나 관련 기업에 적정 비율을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3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가령 3년이 지나지 않아 되팔 경우 감면받은 세금 상당수를 추징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때 1년의 거래는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성장용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또 이 국내 주식 복귀 계좌, 이른바 RIA에도 여러 조건이 붙었죠.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앞선 매도 차익에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게 기존 RIA 세제 혜택 골자였는데요. 다만 국내로 복귀해도 타 계좌에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달러 수요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많이 살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줄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용 환해지 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을 통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요. 관련 상품들은 법 시행에 맞춰 출시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연초 반도체가 주도하던 시장 흐름이 로봇과 AI가 결합한 이른바 피지컬 AI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180%나 뛰는 등 관련주들이 잇따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열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이 피지컬 AI 관련주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연초 열린 CES 이후 실물 인공지능, 피지컬 AI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해 공격적인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로봇 관련 기업 뉴로메카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주가가 2일간 40% 이상 급등함에 따라 급기야 오늘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해당 종목은 일주일 새 180% 올랐고 여타 로봇 종목들도 하루에 3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ETF 시장에서도 뚜렷합니다. 로봇 테마 상품이 전체 수익률 상위 2위에서 5위권을 차지하는가 하면 주간 수익률 역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ETF 시장에서 수익률 상위 분야는 반도체가 휩쓸었는데 피지컬 AI로 주도권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관련 기업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만큼 이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죠. 네, 업계에서는 현재의 주가 흐름이 기업의 실제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기대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적자 상태임에도 피지컬 AI 테마주로 분류돼 변동성이 매우 커진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 조정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산업의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데이터 센터부터 차량 전장, 공장 자동화 설비까지 산업 전반을 바꿀 수 있다라는 관측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밸류체인과 소프트웨어 등 기술 경쟁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민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여당안을 두고 민주당 TF가 지금 쟁점에 대해 합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갈등이 지속됐던 쟁점에 대해 여당 내부 의견이 일치할 걸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여당 비공개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 위원장 이원 이정문 의원은 시작에 앞서 회의 종료 뒤 브리핑을 예고하며 논의할 쟁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안은 오늘 시간적으로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회원들 간에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까지 금융위원회에 정부 단일안을 요청했으나 관계기관 이견 때문에 불발됐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오늘까지 정부 단일안 제출이 안 되더라도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의 쟁점들을 정리해 여당 단일안부터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정부안과 여당안의 쟁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SBS 비즈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은 뭔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초기 안정성을 위해 은행 과반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컨소시엄부터 발행 주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한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15% 수준인 15에서 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쟁점이 오늘 매듭지어져서 여당안이 마련되면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법안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3월이 될 방침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SBS 비즈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법 예정으로 실제 발의는 제가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능한 한 오늘 발행 주체와 합의제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유독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산부터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쉬었던 아빠들도 엄마들과 똑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13월의 월급 액수가 달라지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여성만 해당됐던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 대상에 남성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포함됐습니다.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퇴직한 후 2년부터 15년 안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이라면 3년 동안 소득세의 70%,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라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돈이 직접 오가지 않는 은행 간 대안대출의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챙겨야 할 공제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급여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잊고 지냈던 과거 기부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번에 2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았던 2021년과 2022년 기부금은 현재보다 높은 당시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꼽히는데 눈높이가 높아 취업을 거부한다는 통념을 뒤집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먼저 쉬었음 청년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은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중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2019년 28만 7천 명에서 지난해 4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인데요. 한국은행은 이는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의 학력 구성을 보면 초대졸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쉬었음 청년들이 기대하는 최소 임금 수준은 얼마였습니까? 네, 이 청년들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은 3,100만 원 수준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을 기피한다는 통념과는 다르게 쉬었음 청년층 중 중소기업 취업을 원한다는 답변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청년층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원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미취업 상태를 지속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이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미취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 쉬었음 상태의 확률은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구직을 선택할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시장 영구 이탈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들의 청년층 고용 지원과 근로여건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이 규제 이후 오히려 가격이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은 매달 토지거래 허가 신청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경기도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지수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10주 동안 경기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0.93%로 그 이전 10주 상승률 0.66%보다 더 높아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역설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와 성남시 분당구가 각각 4.25%, 4.16%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과천시, 광명시도 3%대, 안양시 동안구와 하남시, 의왕시 등이 2%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12개 규제지역 가운데 11곳이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요. 경기도 평균치보다 낮았던 곳은 수원시 장안구가 유일했습니다. 네, 서울은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모두 9,935건입니다. 이걸 월별로 보면요. 10월에는 1,000건 정도였던 게 규제 다음 달인 11월 거의 4,000건에 육박했고요. 12월에는 4,800건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매수 열기를 잠재우거나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2080 치약에 대한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7%에서 쓰지 말아야 할 금지 성분이 함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애경은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는 걸 알고도 회수 계획을 12일이나 지나 당국에 제출하면서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어쩌다가 이 조치가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네,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2080 치약 모델은 모두 6종인데요. 애경은 지난달 15일 이들 치약 성분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국내 치약에 쓸 수 없는 세척,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이 파악됐는데요. 애경은 5일이 지난 뒤에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제출해야 하는 회수 계획서는 12일이나 지난 뒤에야 제출했고 다음 날인 6일부터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애경산업은 생산 중단 등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중국산 2080 치약 87%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최대 검출량은 0.16%로 식약처는 중국 제조업체에서 장비 소독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게 제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함유된 경우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는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신안산선 사고를 포함해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안산선 사업은 총 사업비 증액 없이 공사 기간만 늘어나는 방향이 유력해지면서 적자 시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먼저 이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가 나왔죠.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진단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현장 62곳 가운데 55곳에서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 난간 미설치와 붕괴 방지 조치 미희행 등 중대 사고 예방과 직결된 30건은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고 안전교육 미실시나 안전관리자 미선임 같은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5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14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약 23억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네, 또 이 안전사고 이후 현장 중단과 조사가 이어지면서 신안산선 공사 일정도 2년 가까이 늦춰지는데 총 사업비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SBS 비즈 취재 결과 신안산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해 총 사업비 증액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사업비 증액은 운임 조정 등 이용자 부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신안산선은 이미 한 차례 공사 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80개월로 연장된 상태인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04개월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공사 기간만 연장되고 총 사업비가 유지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지체비용이 시공사인 포스코 ENC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신안산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연장할 예정이어서 결론에 따라 책임 소재와 사업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네, 이어서 쿠팡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느새 한 달가량 전의 일이 됐습니다만 쿠팡이 기습적으로 정보 유출 규모가 사실 3천여 건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셀프 조사 논란과 함께 정부의 반발에 부딪혔죠. 정부의 지속된 반발 요구 속에 결국 쿠팡이 이 조사 결과 공지를 삭제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이를 내리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쿠팡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객 안내문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 안내문을 삭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쿠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서 유출자는 약 3,000개 계정에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모두 삭제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셀프 조사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고 선을 넘었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공지 한 달 만에 이를 내리기로 한 겁니다. 실제 경찰은 쿠팡에서 자체 발표한 3,000여 건보다 유출 규모가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이 쿠팡 측의 조치 시한을 못 박은 게 컸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측의 조치 시한으로 내건 시점은 오는 23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개보위는 앞서 지난 14일에 쿠팡의 조사 결과 공지 삭제와 앱과 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기능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 모두 조치 시한으로 23일을 못 박았습니다. 쿠팡이 개보이 권고를 따르기로 한 만큼 시한 내로 자체 조사 결과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책과 관련해 정보 유출 사건을 영업에 활용해 정말 화가 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